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예뻐서 골라봤는데요. 닷별의 스케치북. 죄송합니다. 닷별의 스케치북님. 닷별이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쁘다고?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별칭이랍니다. 예. 네. 그렇군요. 바로 네. 찾았습니다. 아무튼 네. 처음 글 남겨봅니다. 반갑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애들 밥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일하면 또 3일 연휴네요. 힘이 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으시겠네. 네, 뭐 저랑 상관없는 연휴라서. 그러니까 좋으시겠다고. 네. 와, 목소리가 엄청 차가웠어요. 네. 바다의 왕자님, 눈 깜빡하면 주말이 다가오고 돌아서면 한 달이 가네요. 저만 그런 건가요? 시간의 속도는 나이하고 비례한다는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제이비의 지금 숨소리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으로 느껴졌는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네, 그러면서 열심히 달린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세요라고 바다의 왕자님이 인사해 주셨고요. 네. 내가님은 종배형 오늘 결혼식장가요? 왜요? 이거 입었다고? 에이. 네. 또 재킷 하나 입어주셨는데 촌철님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닷별의 스케치북님이 닷별은 카시오페이아의 우리말입니다라고 또 깨알같이 일러주셨고요. 닷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아까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뜻을 아냐고 제이비가 물어봤을 때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찾았더니 네, 아무튼 저는 알려주고요. 처음에 닭볕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닭벼슬이요? 네. 오 마이 갓. 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날씨 인사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HBYI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기온과 함께 낙엽도 떨어집니다. 코트기 돌리고 낙엽을 밟으며 걸어야 되는데. 네. 김종배의 가죽 잠바에 이어서 바발이 등장하는 날 기대하면서요. 인사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3부에서 여야 인터뷰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만 한번 좀 짚어보죠. 인상 깊었던 장면이 2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장면은 블랙리스트 관련이었습니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작성한 백서에 자신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슴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104번 기록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때 장관 2분, 비서실장, 그 외에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장면은 어제 짚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결백의 근거를 검찰 수사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라는 이 한 문장을 의역을 하면 검찰이 구속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결백합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제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동관 따라하기다. 판박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장면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장면은 이명박 정부 장관 시절 벌어졌던 욕설 논란 기억하시죠? 네. 관련해서 유인촌 후보자는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싱크로율 100%죠. 바이든 날리면 논란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인데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방송사가 자막을 붙인 것으로 이건 허위이고 조작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잠깐 틀기는 했는데 방송사가 좀 더 선명한 상태의 오디오를 삑 처리하지 않고 틀면 뭐 진위가 금방 드러날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틀지 안 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너무나 똑같은 대응법입니다. 이건 학습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이걸 일단 물어보겠는데 이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죠? 그게 뭐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YTN을 상대로 고소를 한 적이 있지만 홍보수석실 방송장악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건 고소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으니까 당시 홍보수석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허위이고 가짜이잖아요. 그럼 고소할 법도 했는데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유인촌 후보자는 어떨까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나 욕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최근의 언론 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가짜잖아요. 그럼 고소를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태세는 한마디로 비타협적이잖아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유인촌 후보자가 모두 고소를 한다면 자신들이 결백의 근거로 삼았던 검찰 수사가 다시 새로운 국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둘러싼 논란도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를 할까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까요? 오호.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고소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자신들의 결백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오호. 논리에 따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를 수사하지 않았고 나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뭐 좌파 언론일까요? 일부 언론은 방송장악의 총사령탑이었던 의혹이 있다고 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사령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 고소해서 출판물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진실을 가리면 되잖아요. 진실을 가리지 않으면 영영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근데?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답이 없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과연 할지 요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할까요? 유인촌 후보자는 뭐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고소를 할 요량에 따르면 시간은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네. 이 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짚었던 유인촌 장관 후보자 아들들이 아버지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6억, 7억 원대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증여세를 냈다는데 그 자료는 또 내질 않아서 논란이 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여하고 애도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정리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정확하게 계산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얘기가 오고 갔고요. 끝내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이것도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증여세 납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독립생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되면 최소한 아파트 매매는 독립매매가 아니라 의존 매매였다.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그러면 그거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어제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은 끝내 하지 않았다. 전해드리고요. JS 황님이 살다 청문회 도중에 런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김영 후보자요. 네, 김행 후보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 뜨거웠습니다. 아주 그러다 결국은 파행이 됐는데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다시 열릴지 좀 주목이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3부에서 여야 청문위원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셸 님이 지금 미국에서 퇴근길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청문회 짤들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컬투쇼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빵빵 터졌습니다. 근데 웃다가 약간 분노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이상실도 되고요. 그런 걸 이제 에휴. 한마디로 우프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은 그런데요. 장관 청문회가 이렇게 무의미해져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문회가 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두 임명동의 절차를 밟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상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그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동의 대상은 극히 제한을 두는 것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통과 의례성 인사청문회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의혹인데도 그것이 몇 년 전 누구의 의혹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낙마 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냥 임명장 주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인사권자 내지 권력의 도덕성 지수 그다음에 여론의 도덕적 감수성의 문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감수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있습니다. 어제 이균용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희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연결성에 대한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문제를 풀 테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런 호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호소가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의당이 또 어떻게 표결할지도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문특위위원이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덕성과 법관 윤리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 농지법 위반 등 위법과 의혹이 너무 넘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민망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청문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 윤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정의당까지 부결대의원에 합류를 하게 되면 부결 가능성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뭐 오늘 그 저녁이 되면 가보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따로 살필 점 하나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살필 점 어떤 건가요?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우는 자세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우는 자세의 대표적인 예가 사과 타이밍 놓치고 사과의 진실성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균용 후보자의 어제 입장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건데요. 타이밍 놓쳐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호소의 약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때도 비상장 주식을 처분할까요? 만약에 그럴 거라면 어제 나온 입장문에서 처분하겠다가 아니라 처분했습니다. 뭐 이런 입장문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궁금한 거 처분하는데 주식 파킹은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입장문에는 써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가장 투명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비상장 주식을 정말 처분할까?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뭐 기자들의 취재 정신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아니 뭐 그 법원 현직에 있게 되면 재산 신고 대상이 되니까 나중에 알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임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뭐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균영 후보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말닥스님이 이제 와서 처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손뜨개님은 죄송으로 끝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다무락 옆 옹애님은 죄송하면 그냥 사퇴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촌철을 또 보내주셨고요. 김성준님, 이균영 후보자는 주식도 문제인데요. 윤리의식과 법의식도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만 얘기할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시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시절을 회상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김종원님, DJ 시절 장상 총리 후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초 여성 총리 후보가 낙마를 했었는데요. 네, 기억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력의 감수성과 여론의 감수성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진짜 왜 그래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겁니까? 뭐예요? 시대가 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결적 관점이 녹아들어가 버리면 임전무태 정신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전무퇴. 네.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 임전무퇴. 밀리면 진다.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팽배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발적인 감수성 발동은 극히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과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결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언론들은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또 주목하는 뉴스들이 오늘 아침까지도 많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의총 연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 이게 이제 두께 6mm 이상이 두꺼운 철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에 예비 판정을 내린 다음에 지난달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끝에 결국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건데 미 상무부가 문제 삼은 건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가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실태가 어떤데요?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구 집계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 시당 95.6달러인 반면에 OECD 평균은 115.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 시당 전력 도매 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 94.34원이었는데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을 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49.6원 올리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가 평균 가격 인상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요금을 싸게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보조금 준 거 아니냐. 이건 자유무역 질서에 반한다. 뭐 미 상무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포인트는 이 관세가 철판에만 한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지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거리 하나가 더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면 안 되나요? 네. 심플한 얘기죠. 네. 근데 집권 여당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년 4월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 그 전에 전기요금 인상은 안 된다. 아하. 라고 아주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계절,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신임사장 최근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간단히 제가 그러면 반문을 던지겠습니다. 한전 사장의 힘이 셀까요? 정부 여당 관계자가 힘이 셀까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최종 결정 주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안 해주면
전기요금 제대로 인상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을 하지 않아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졌다. 이 점을 계속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거 때문에 전기요금 못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저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것도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토토로님이 누진세 없애고 산업용 전기 비용 현실화를 생각해야 될 시점인가 보네요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숙제가 하나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태백산맥님이 그래서 오늘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다시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답은 잠시 후 3부에 네.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